네, 애플의 아이폰 신제품이 발표가 됐지만 중국 매체들에서는 하루 종일 이 화웨이 신형 SUV 전기차 소식이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 기능에 최장 1,3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이 하이브리드 전기차인데요. 차량 가격이 4,600만 원, 기존 모델보다 오히려 700만 원 더 저렴해졌다고 합니다. 반도체, 이 스마트폰의 전기차 산업까지 주요 첨단 산업을 모두 내재화하려는 이 중국의 이 굴기, 더는 가볍게 볼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상무부 인사가 다음 주에 반도체 수출 통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온다라고 하는데 우리 기업들 이 추가 타격은 없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수요일에 강력한 세 분과 함께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수가 오늘도 별로 좋지가 못했습니다. 네. 코스닥 지금 연 3일째 하락인데요. 예. 일단 시장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는 않은 게 사실이고요.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은 그다지 나쁘지는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저번에 퀄컴 부분의 실적에 대한 부진이라든지 여러 부분의 얘기가 나오면서 네. 미국의 기술주들이 좀 많이 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서 우리 2차전지부터 시작을 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조정받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AI 반도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시장 관심이 좀 많았는데 엔비디아라든지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도 미국에서 좀 조정을 받았고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도 좀 조정을 받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특히 이제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보니까 아직까지는 11월 달에 있는 연준의 금리 부분에 대해서 크게 뭐 요동되는 움직임 자체는 크게 없었는데 2년 만기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조금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고 미국의 달러 인덱스 자체도 조금은 이제 또 강세의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기술주에 대한 센티멘탈 자체가 조금 약해진 게 우리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 낙폭을 좀 키운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주변 여건이 좀 안 좋아졌다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고요.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국내 시장이 선물옵션 시장에 너무 큰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번 이제 9월물 같은 경우에는 누차례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포지션이 역대급이었습니다. 뭐 4만 계약, 5만 계약까지 일단 갔었는데 네. 내일이 바로 쿼드러플 위칭 데이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때렸던 그 선물 매도를 좀 어려운 이야기긴 한데 일단 롤오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도를 그대로 12월물로 갔다가 둔. 그러니까 롤오버 상태는 일단 끝이 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 내일 크게 뭐 장은 요동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있으나 그 자체가 또 우리에게 부담이죠. 지금 6월부터 9월까지 지긋지긋하게 선물 매도로 눌러놨는데 9월부터 12월도 또 그걸 고스란히 누르고 있다고? 그러네. 이게 꼭 그렇게 나쁘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현물을 사주기 시작하면 외국인들이 예. 오히려 현물을 사면서 매도분을 선물을 푸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일은 어찌 됐건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지나게 될 거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장에서 외국인들이 현물을 좀 사주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게 되겠고요. 그럼 선물을 사주느냐 마느냐의 관건은 또뭐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예. 오늘 밤에 나오게 될 미국의 8월 물가 지표입니다. 이 예. 물가 지표에 따라서 앞으로의 수급, 현물 수급에 따라서 이제 롤오버된 이 선물 매도를 언제 풀어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 장이 2,550을 넘느냐 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뭐 코스피 200으로 따지면 337, 340에 그냥 콜옵션 매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벽을 쌓아놓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가도 맞고 떨어지고, 가도 맞고 떨어지고, 일단은 그런 행보를 계속 나왔던. 좀 안타깝죠. 뭐 현물이 아니라 완전히 파생 시장이 현물을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내일 이제 만기일 끝나고 나서 또 새 출발하는 이제 그런 장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 4시간쯤 남았네요. 미국의 8월 CPI 이 부분이 또 중요하고 내일을 기점으로 뭔가 좀 달라질 수 모레부터요. 있다. 네. 네, 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네, 차장님. 뭐 발표를 기다려 봐야 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역시 뭐 주도주가 없다는 점에서 봤을 때 시장 지수 자체가 힘이 참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딱 오늘이 그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관망한다는 부분이 정확하게 이제 뭐 거래량도 뭐 크지 않았고 원화도 약세로 돌아섰고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뭐 시장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어떤 뭐 주도주에 대한 부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지금 여건을 좀 부정할 수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오늘 이제 뭐 유가 상승이
시장을 짓누르겠다고 했지만은 뭐 유가 상승에 의한 뭐 정유주나 이런 종목들도 그렇게 뭐 그 시장 대비해서 강한 건 아니었거든요. 뭐 그리고 또 이제 현대차에 대한 노사 타결이 있었지만은 그 부분도 생각보다는 이제 현대차 그룹의 상승 여력도 낮았던 기대만큼은 크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서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뭐 자동차 이런 뭐 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좀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 자체가 실종이 되지 않았나 그런 좀 안타까운 그런 좀 오늘 시장이 있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예. 우리 시청자 사랑하기 좋은 날님이 통신주들 사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장이 좀 불안하다고 느껴지셨는지 오늘 보니까 뭐 보험주, 통신 관련주, 통신주 이런 쪽들이 좀 의외로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네. 뭐 SKT 보니까 뭐 최근에 석 달 새 거의 최고 수준까지 올라와 있기도 하고 통신주. 사실 이제 통신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금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배당주 성격이 좀 강하고요. 배당주 성격이 강하다는 것은 시장이 좀 불안할 때 나름 좀 안정 하방을 좀 지킬 수 있는 종목군들이다라는 점에서 통신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강세 움직임을 보인 것도 일단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 중에서 5G 관련된 이슈도 조금 있다 보니까 네. 사실 이제 특별하게 이슈가 지금 SKT라든지 이런 종목들한테 특별한 이슈가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통신으로 묶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강세를 보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우리 얘기를 할 때 이제 CPI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CPI는 아마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포인트 자체는 그래도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근원 CPI가 그래도 좀 떨어지는 좀 묘한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는데 그 부분 자체가 또 어떻게 되는지도 일단 봐야 되겠죠. 어찌되었든 CPI 부분이 조금 높게 나오면은 다시금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높아질 수가 있고요. 네. 이 부분 자체는 우리 보험주들한테는 조금 수혜가 될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내면 보통 보험사들은 이걸 채권 만기 전략으로 채권을 보통 사거든요. 얘기 자체는 금리가 오르면 무조건 투자 수익 자체가 증가한다는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증권주들 이제 상승하는 부분은 시장 안에서 이제 보통 증권주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시장 안에서 매매되는 수수료라든지 하는 부분들도 많이 생각을 합니다만은 요즘 같은 경우에 거의 수수료가 제로이기 때문에 증권사 계신 분들 굉장히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파이팅 하시고요. 네. 일단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PF 대출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좀 많이 묶여 있는 부분이 일단 있는데 어찌되었든 정부에서 지금 부동산 관련된 부분이 약간 좀 풀어주려는 노력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일단 증권주로 매수가 들어왔다. 그래서 시장이 단순히 안 좋아지는 부분에 있어서 각각의 개별 이슈라든지 뉴스로 인해서 오늘 조금 움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장기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자금 일부를 좀 어딘가로 피신시켜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보세요? 왜죠? 예, 뭔가 리스크를 좀 걱정을 하시니까 배당주나 뭐 경기방어주나 이런 걸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월부터 6월까지 놓고 보면 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을 10조 원 이상 사가지고 과거에 많이 샀던 게 연간 기준으로도 8조 구조였었는데 이미 상반기에 최대치를 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느낌을 보면 아마도 외국인들은 이제 긴축 끝났다. 금리 인상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느닷없이 8월 들어서 70달러였던 유가가 80달러, 80달러가 지금 90달러 아닙니까? 지금 89달러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면 아 이거 뭐야? 금리 인상 안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갑자기 8월 들어서 지금 주식 채권 합쳐서 2조 원을 이제 팔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험주에도 가 있고 통신주에도 가 있는 거는 우리 앵커가 이야기한 대로 잠깐 우리도 모르니까 지금 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결판은 언제 나느냐? 1차 관문은 오늘 밤이겠죠. 예. 2차 관문은 다음 주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가는 이제 FOMC 회의겠고요. 그러니까 1차 관문에서 우리가 볼 포인트는 근원 물가라고 봅니다. 지금 예상치가 소비자 물가 헤드라인이 3.8%, 네. 그다음에 근원 물가가 4.5%인데 저는 여기에서의 후퇴를 좀 해보면 잭슨홀 미팅에서 분명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앞으로 자기는 근원 PCE 물가 보겠다고 했어요. 하고 그때 말할 때 유가라든가 먹거리, 뭐 설탕 가격, 밀 가격들은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앞으로는 코어 PCE가 중요하다라고 자기 입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올라서 우리도 부담되죠. 지금 100% 이제 앞으로 이제 소비자 물가 헤드라인은 높게 나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비빌 언덕은 이제 이 소위 말하는 근원 물가, 코어 CPI, 코어 PCE 물가이기 때문에 1차 관문인 오늘 이제 4.5%를 기준으로 근원 물가가 이제 시나리오입니다. 4.3이 나왔어요.
그럼 근원 물가는 예상보다 떨어졌죠. 예. 이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달러와 국채 금리와 주식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104인 달러 인덱스가 이 소위 말하는 근원 물가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약해진다든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4.3인데 이게 뭐 4.1, 4.0까지 떨어진다든가 주식에 환호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좀 의미가 있죠. 이건 무슨 얘기냐? 아, 시장도 파월이 말한 것처럼 코어 근원 물가를 보겠다라는 뜻이구나. 그러면 우리를 짓눌렀던 긴축 공포, 즉 유가가 올라서 아, 금리 또 오를 거야라는 그 공포를 실은 오늘 밤 내일에 이게 상쇄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더 확실한 것은 다음 주에 9월 FOMC 회의이긴 하지만 오늘 밤에 근원 물가가 4.5% 기준으로 어떻게 나오느냐. 그런 다음에 시장 반응은 어떠느냐. 예. 이걸 보면 굳이 다음 주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가 이제 분위기를 잡을 수 있는 거고요. 다만 문제는 이 근원 물가가 4.6% 이제 4.7% 나와버리면 아, 이때부터는 이제 상당히 두려움이 예. 이제 오는 거겠죠. 예, 그건 이제 이렇게 뭐 좀 나눠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거비, 임대료 이런 거에 달렸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요. 아까 그 우리가 보통 이제 시장 안에서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는 해칭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해칭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형 펀드라든지 아마 가입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만은 시장이 안 좋으면 다 팔면 되는데 주식형 펀드는 주식을 제로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네. 제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 제로를 만들 수 없는 부분을 다른 쪽으로 좀 해칭을 해서 지수가 빠지더라도 이 펀드 자체의 수익률을 유지를 하려는 기본 전략 자체가 해칭이라면 네. 개인 투자자들은 다 팔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냥 현금을 들고 있어도 어떻게 보면은 펀드 매니저는 현금을 가지고 있을 수 없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현금을 만든다고 옆집에 똘똘이 엄마가 왜 그랬냐고 야단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현금 들고 조금 시장의 추이를 보시는 것도 개인 투자자들의 뭐라고 할까요? 이점이니까 그런 부분도 100분 한번 좀 활용을 해보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또 요즘에는 현금만 들고 있으면 뭔가 손해 보고 있는 기분이 또 들기도 하고 뭔가를 안 하고 있으면 뭐라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래서. 그러니까 항상 그러다가 사족을 붙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뱀을 다 그려놔놓고 뱀다리를 그리는 것처럼 뭔가 안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나한테 가장 큰 이익이 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앞서서 이제 보험주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 보험주들이 정말 이제 실적이 상반기 때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보험주들이 뭐 배당을 이제 많이 주는 그런 그 업종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전에 배당을 많이 못 준 배당을 이제 안 준 그 보험회사들도 많았거든요. 예. 뭐 대표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뭐 동양생명 그리고 롯데손해보험도 2017년 이후에 배당을 한 적이 없는데 이런 기업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실적이 좀 좋았으니까 역대급 배당에 대한 얘기로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단순 이제 뭐 SK텔레콤처럼 이 통신주들은 전통적으로 이제 배당이 좋은 업종이지만 이 통신 업종과 이 뭐 보험,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 안에서 선별을 한다면은 정말 보험주들의 배당과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 두 마리를 전부 가고 있는 현재 추세거든요. 근데 이제 보험이라는 보험주들이 약간 시청자분들도 많이 어렵게 생각하는 게 이 보험주들의 회계 기준이 많이 막 시도 때도 없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이거에 대한 실적이나 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렵게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험주들 선뜻 이제 접근을 하는 게 좀 힘드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실제적으로 보험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연말로 갈수록 계속 좀 부각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제 뭐 금리에 대한 뭐 고금리 뭐 수혜라고 좀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험주들도 한번 찾아봐서 들어가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뭐 보험이냐 통신이냐 이것도 좀 뭐 알아보고 싶은 부분이긴 한데 우리 시청자 오버시즈님이 배당을 좀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월, 12월에 뒤늦게 들어가면 배당 나기에 가까워지면은 뭐 그때 사면 너무 손해다. 지금 미리 들어가는 거는 이제 그때 어떤 차익을 기대하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뭐 괜찮은 선택이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보통 이제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인다면 그렇게 했죠. 예전에는 찬바람 불면 배당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요즘은 찬바람 불면 딴 사람들 다 하니까 미리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은 이제 여름에 해야 되나 봄에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아이디어를 드리면 네. 여러분들이 보통 배당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배당 수익률 7%라고 하면 그 뭐 1,000만 원 투자해서 7% 먹으려고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보통 펀드 매니저들 중에서 뭐 조 단위, 100조 단위, 뭐 1000조 단위 이렇게 자금을 굴리시는 펀드들도 있잖아요. 근데 네. 이 펀드들이 봤을 때는 7%면 이건 진짜 환상의 수익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봤을 때 배당,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좀 일리가 있는 게 단순히 배당을 먹겠다라는 개념 말고 종목들 중에서 코스피 200 종목 안에서는 어떤 경우가 좀 있냐 하면 배당이 4%까지 떨어지면은 갑자기 외국인들이 매수가 막 들어오면서 이제 슈팅을 하는 그러한 종목군들이 꽤 많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방금 이제 말씀해 드린 것처럼 외국계 펀드한테는 4%, 5%, 6% 배당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종목별로 그러한 부분을 일단 여러분들이 기준선을 잡아 놓으시고 요 자리 근처까지 오면 외국계에서 이제 배당을 노리고 이제 매수가 유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종목이 튀겠죠. 이런 식으로 노려보시는 거는 일단은 뭐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거 노리실 때는 11월, 12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수가 일반적으로 한번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이 일단 나오면 그런 모습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활용해 보시는 네.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성웅 차장님이 보험이 그래도 통신보다 좀 괜찮을 수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같은 의견이세요? 사실 이제 그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훼손될 부분이 크게 없습니다만은 통신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던 부분들 중에서 5G 투자를 제대로 안 해서 주파수를 반납하는 이러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5G가 됐든 6G가 됐든 통신주들이 이쪽으로 달리기 위해서는 일단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익단 자체가 조금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요즘 IPTV 보십니까? 집에서? 잘 안 보죠. 요즘 보는 부분이 보통 이제 넷플릭스를 본다든지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하는 부분을 OTT를 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수요 자체가 조금 감소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지금 이익 부분이 조금 탄탄하기가 조금 어렵고 향후에 이제 비용이 좀 들 수 있는 통신보다는 지금 보험이 조금 더 낫겠다라는 말씀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배당주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배당을 먹겠다라고 해서 연말에 언제 들어간다 이런 것보다도 배당을 하는 것 자체가 우선 그 돈을 잘 벌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어떤 믿음이 좀 더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배당이 어떻게 보면 주주하는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그런 부분 이 배당을 주는 기업들도 뭐 그런 부분을 노릴 수도 있겠지만은 네. 주주하는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이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한 번째 배당을 잘 주면은 그게 연간으로도 번다고 하더라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네. 뭐 이 그 기업들의 좀 이미지나 그리고 뭐 이런 부분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연말에 어떤 배당을 받기 위해서 들어간다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보험주들의 이 배당에 대한 수익률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어떤 그 보험 회사의 배당 수익률 거의 10%까지도 지금 10% 이상까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면은 뭐 연말에 한번 그 배당을 노려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뭐 그 부분 그 이하면은 어떻게 보면 뭐 그 기업의 어떤 주가 수준을 보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오늘 나온 소식들 빠르게 몇 개 짚고 아까 정철재 평론가님과 하던 얘기 마저 할게요. 일단 오늘 그 이재용 회장과 10대 그룹 총수단 다음 달에 이제 사우디를 간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옴시티 수주를 받으러 가겠다라는 건데 이 기대감에 오늘 뭐 히림, 한미글로벌, 뭐 건설주 관련해서 좀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기대감이 좀 큰 부분은 일단 있죠. 근데 우리 건설주 보시는 분들은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부터 어떤 게 좀 있었냐면 우리가 현대건설이라든지 뭐 GS건설이라든지 여러 건설사들이 있으면 네. 항상 이제 국내 건설이 있고 해외 건설이 있었잖아요. 해외 건설 부분에 예전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동이 이제 대부분이었고 국내는 아시다시피 아파트 경기라든지 하는 부분이 중요하죠. 그러면 예전에 이제 실적이 나올 때 해외가 굉장히 좋아서 실적이 좋았는데 국내 아파트 경기가 안 좋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건설주가 갔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실적이 좋았으니까 갔을까 안 갔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안 갔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실적이 단순히 좋다라고 해가지고 종목들이 안 가더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해외 부분에 이제 수주 자체가 좀 떨어져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보통 겨울에 이제 수주가 많았죠. 네. 이 수주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실적이 좀 안 좋아지는데 국내 아파트 경기가 좋을 때는 건설주가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 안에서 수주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보다는 국내 부동산 경기에 우리 건설주들의 센티멘탈 자체가 굉장히 좌지우지가 되더라.
따라서 네옴시티에서 수주를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쪽의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벌써 도시화율이 85가 넘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부분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건설주들은 단기적인 이상은 투자하기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주는 그렇고요. 근데 지금 재계가 노리고 있는 거는 이 스마트 시티의 ICT 분야를 또 가보겠다는 거예요. 네. 건설주 부분들 말고 지금 네옴시티 총 예산이 1,300조 원 정도 되니까 우리 뭐 IT 기업들 가가지고 좀 따낼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요건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일단 가봐야 알지 않을까요? 이런 가봐야 생각이 알겠죠. 들고요. 네. 예전에 제가 건설업협회에서 자료 나왔는 걸 한번 봤는데 그때도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 세종시라든지 여타 이제 신도시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건설주들이 굉장히 먹을 게 많았는데 네. 요즘 전부 다 ICT로 가다 보니까 IoT 뭐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먹을 게 별로 없다 이런 얘기가 일단 있었고 그러면 수혜 볼 수 있는 종목은 우리 사물인터넷 관련된 종목군들이 수혜를 봐야 되는데 이들 종목군들은 지금 좀 잊혀진 지가 좀 오래됐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효성 ICT라든지 하는 뭐 우리 그 예전에 사물인터넷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그룹핑하시고 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개인적으로 그 효과 자체는 저는 지금 판단하기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뭘 판단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는 말씀 주셨고 그리고 오늘 에이스테크라는 기업이 상한가를 갔는데 5G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다음 달부터 미국에 설치되는 5G 기지국 안테나를 본격 양산에 들어간다. 이 소식이더라고요. 네. 사장님.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인프라 투자의 가장 그 근간이 되는 게 또 통신일 수도 있으니까 네.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이 오늘 통신 장비주들이 간 것도 좀 네옴시티 영향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ICT 뭐 그 IT라고 말씀드렸지만 네옴시티에 의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의 강점은 분명히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어떤 건설 쪽보다도 이 그 IT 쪽에서의 수주에 대한 부분이 기술력은 더 뛰어나니까 이쪽에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오늘 통신 장비주들도 또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5G, 그러니까 미국에서 인프라 5G의 투자에 대한 부분은 정말 코로나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이제 미국에서도 이 투자에 대한 부분이 지연되니까 우리나라 그 통신 장비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도 정말 안 좋았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통신 장비주들도 이 주가도 정말 몇 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이 미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이 어차피 금액은 이 투자하는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걸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수혜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근데 종목별로 봤을 때 이 정말 이제 뭐 버라이즈나 AT&T에 실제로 납품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네. 뭐 보면은 HFR도 그렇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삼성이 이 미국에서의 이 통신 기업들과 가장 수주 금액이 가장 크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쪽에서 삼성에 이 납품을 하는 우리나라 통신 이 장비주들, 그러니까 뭐 RFHIC나 대표적으로 이제 이 삼성과 연관이 많은 그런 기업들이라 볼 수 있겠는데, 그런 기업들도 한번 선별하는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됩니다. 우리가 자율주행 얘기했을 때요. 네. 인프라가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포럼에 가서 들었던 얘기인데 지금 4G잖아요. 4G, LTE 4G에서는 이제 신호를 쏘는 거죠. 멈춰라 신호를 쏘면 네. 적어도 50cm 이상 자동차가 더 나가게 된대요. 그 50에서 80cm니까 실은 현재 이 4G 상태에서는 자율주행을 할 수가 없죠. 네. 왜냐하면 신호를 바꾸도 이미 거의 1m에 준하는 부분을 더 가면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5G, 6G로 가야 비로소 멈춰라는 신호와 함께 30cm 안짝에서 이제 차가 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 나온 주제는 우리가 막 자율주행을 하면은 뭐 배터리, 차,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통신이다. 그래서 이제 5G, 6G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걸 알면서도 주가가 뭐 2차 전지만큼 못 갔던 부분은 이게 어느 세월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장기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식은 이제 그런 거를 싫어하기는 하지만 네. 그러나 우리가 주식을 또 중장기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5G, 6G 세상이 안 오면 자율주행 세상도 안 오는 이제 이런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을 좀 갖고 접근한다면은 글쎄요 뭐 앞서 말한 오늘 하루 뭐 관련한 부품주들도 많이 오르고 그랬었는데 큰 틀에서의 5G, 6G 투자에 뭐 이런 어떤 로드맵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아니 SK 이노베이션은요, 뭐 어제까지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유상증자 청약을 했는데 청약률이 87.6% 미달이 됐습니다. 여기 뭐 사업 전망이 워낙 뭐 유망하다 그러고 가격도 나쁘지 않다고 그랬었는데 SK그룹이 하도 돈을 많이 땡겨가지고 좀 네.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룹 자체의 좀 네, 약간 유동성에 일단 대한 유동성에 대한 우려 자체가 지금 계속 좀 있었고 네. 계속 유증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얘기들도 계속 나왔기 때문에 사실 SK그룹 자체가 지금 주가가 그다지 좋지가 않은 그런 모습들도 일단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파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장 안에서는 향후에 뭐 우리는 시장 괜찮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연착륙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여파 얘기들이 굉장히 좀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지금 센티멘탈 자체도 그다지 조금 강한 그러한 상태가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시장 안에서는 지금 이제 왈가불가 말이 좀 많아졌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SK 이노베이션 부분도 뭐 그런 미달 상태가 일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일이죠. 14일부터 일반 주주도 이제 여기 청약 넣을 수 있는데 네. 해 보면 좋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가 맛집이라고 생각을 해서 갔는데 네. 안에 손님이 별로 없으면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안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안 가고 싶죠. 예, 아마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아니 근데 지금 이제 SK 네. 이노베이션도 그렇지만은 이 유상증자 좀 했을 때는 이제 유가가 좀 그때는 좀 떨어지는 시기라서 과연 이 본업에 대한 그 우려감이 좀 있는 상태인데 네. 다시 한번 이제 그 국제 유가가 좀 뭐 얘기하시겠지만은 상승세를 고공행진을 하면서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많이 나온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우선 나온 부분은 시설 자금에 투자한다는 부분이잖아요. 뭐 어떤 부채나 뭐 이런 그 유상증자가 여러 가지 개념이 있겠지만은 어떤 부채를 갚으려고 뭐 재무 구조를 개선하려고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SK이노베이션에 나왔을 때 시설 쪽에서의 투자 금액이 크니까 지금 이제 국제유가도 오르면서 이제 본업 또 이제 배터리 부분 쪽도 그렇고 한번 들어가 봐도 괜찮지 않나. 많이 싸게 저는 이렇게 된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좋아요. 네. 네, 한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 네, 그리고 국민연금이요. 앞으로 국내 주식을 연평균 12조 원씩 늘린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조 원이면 상당히 큰 규모 같은데요, 네. 평론가님?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국민연금의 사이즈가 커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가 완전히 이제 폭감을 하게 되는. 폭감을 하는 이유는 베이비 노령화가 급속도로 이제 되게 되니까 예. 참 웃지 못할 그러니까 슬픈 이야기이기는 한데 단기적으로 한 6, 7년간에 있어서는 사이즈가 엄청나게 불어나게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이제 주체할 수 없는 이제 운영을 하게 될 텐데 이번에 나온 것을 보면 뭐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딱 그겁니다. 연간 10조에서 12조 원 정도 한국 주식 더 사게 된다라는 거고요. 국내 주식. 예. 뭘 사겠습니까? 거의 총 15위권을 사게 되겠죠. 하고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삼성, 뭐 현대 등등을 사게 될 것 같으니까 결과적으로 대형주 호재, 대형주가 이끌어가면 지수가 또 올라가겠죠. 지수 호재다라는 이제 분석인데, 네. 근데 국민연금이 또 매매 행태가 그닥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줬던 적은 그렇죠.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환호한다든가 호재라고 보는 투자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주식을 밀어 올리면서 사지는 않고 펀더멘탈로 봤을 때 이제 저평가되면 밑에서 그냥 모으는 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좋아하는 게 밀어 올려 주는 걸 이제 기대를 하는데 네. 밀어 올려 주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사실 이제 밀어 올려서 손실이 나면 우리한테 더 안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크게 기대는 안 하고요. 아까 이제 정유 얘기를 해서 요거는 잠깐 우리 원고에는 없었는데 여러분들 하나 좀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되는 게 있어서 오늘 주가 흐름을 보다 보니까 현대제철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근데 독일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독일에서 이번에 독일 철강소 중에서 LNG 태우는 데에서 갑자기 수소를 태우겠다고 이번부터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생각을 가만히 해보다 보니까 철강 가장 중요한 게 중국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2023년부터 시작해서 탄소 국경세 지금 매기고 있거든요. 네. 지금은 시범이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인데 그럼 중국 철강 관련된 종목군들이 경쟁력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EU가 탄소 국경세를 예, 그것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강 부분에서 중국 철강사들이 좀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오늘 보니까 현대제철이 흐름을 좀 잡고 있어서 아까 SK 이노베이션 말씀을 해주셔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SK 이노베이션만 보지 마시고 현대제철도 같이 한번 봐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현대제철에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아우 엄청 그래서 많습니다. 저 궁금한 부분은 네. 이제 다음 달부터 EU가 탄소 네. 국경세를 매긴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 철강 업체들은 거기서 안전한 거예요? 탄소 배출을 우리 철강도 많이 할 텐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 하냐면 탄소 국경세 만약에 포스코가 유럽 쪽에 가지고 있는 제품을 싹 다 수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익이 제로입니다. 다 세금으로 내야 돼요. 그 정도로 탄소 국경세가 사실은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우리가 또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할 게 중국의 가장 큰 그 수출처 자체가 유럽이거든요. 네. 그래서 유럽 쪽으로 가는 그리고 중국의 조강 생산량이 전 세계 9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얘들이 어떻게 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철강주들이 좀 수혜를 보기가 힘든데 얘네들이 이제 탄소 국경세를 맞게 되면 일단은 원가 절감력 자체가 우리보다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로로 사용을 하는 부분이 한 50% 정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쪽도 지금 수소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다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포항제철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포스코. 예,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LNG 발전소라든지 하는 부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네. 전기로를 제대로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원래 가격 경쟁력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나라 철강주들이 중국에 못 따라가지만 탄소 국경세를 엎어서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흐름 자체가 지금 뭐 포스코 홀딩스 H차전지 엮어서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니까 네. 현대제철이 움직이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쪽인 탄소 국경세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포항제철 하시면서 삼촌의 향기가 죄송합니다. 네, 오늘 나온 뉴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좀 준비한 소식 얘기를 해보면 지금 국제 설탕 가격이요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상 기후 때문에 뭐 인도, 태국 수확량이 확 줄었대요. 그리고 국제 유가도 지금 계속 슬금슬금 오르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89달러 배럴당. 네. 지금 이 정도 수준이 버틸만 한 수준인가요, 우리 경제가? 아직까지는 이제 유가 부분은 90까지 이전까지는 그나마 좀 봐줄만한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네. 지금 일단 83에서 85의 치열한 전투를 한번 이제 승리한 거잖아요. 상승 쪽이. 그러니까 그걸 위를 열어버렸기 때문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뭐 저는 제가 보기엔 85달러 선에서 다시 맞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배럴당 다시 WTI 기준으로 90달러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여러 가지죠. 이 자체로도 물가 때문에 걱정이나 계속 앞서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물가를 자극하면 중앙은행들, 특히 연준과 한국은행의 금리 상승, 금리 인상의 이슈까지 긴축 이슈를 같이 떠안고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이 유가 급등이라는 유가 상승이라는 게 최대의 지금 우리의 걱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요즘에 기름 떨어지면 조금만 떨어지면 바로 기름 넣으러 가거든요. 조금이라도 빨리 넣어야 싸니까 이제는 네.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얼마나 더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때 역사상 우리의 경제 역사상 WTI 기준으로 가장 많이 올랐던 때가 2008년 9년에 140달러였었고요. 네. 이번에 우크라이나 때가 갔던 게 120달러를 갔었거든요. 이번에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다면은 저는 적어도 120달러는 베끼고 이제 140달러를 한번 만나러 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게 뭐 당장 내일 뭐 올해 간다는 뜻이 아니라요. 뭐 기술적으로는 거기까지는 이미 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우리 국장이랑 연관이 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은 국내 정유주, 뭐 SOE, 뭐 SK 이노베이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네. 이게 항상 개별 이슈로 망가져요. 뭐 개별 회사가 유상증자한다든가 뭐 때문인가. 그래서 차라리 그런 유가 상승을 노리신다면 깔끔하게 원유 ETF로 가는 게 이게 오히려 우리 K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현명한 대처가 아닌가 싶고 집에 앞서 우리가 기름을 그냥 사놓는 건 어떨까요? 그건 좀 너무 부담이 되죠. 보관비가. 네. 탄소 국경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연초에 우리가 탄소 국경세 얘기했을 때도 그렇게 되면 수혜주가 신재생 에너지다. 네. 이제 그 탄소 국경세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태양광 뭐 OCI 홀딩스 그 OCI 그룹의 유상증자 때문에 그거 지하실로 가고 있죠. 예, 한화 때문에 그거 뭐 풍력 때문에 그거. 그래서 참 그런 상황이라면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를 투자를 하셔야 되는 또 이런 안타까운 그런 K 주식의 국장에 또 하소연을 좀 해봅니다. 저도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아까 이제 유가가 오른다라고 하면은 우리 SK 이노베이션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화학주도 나쁘지 않거든요. 원래 이제 사놓은 원자재보다 나중에 제품을 만들어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LG 화학을 봤더니 뭐 정신이 없습니다. 이사지 때문에 차라리 지금 가만히 보면 대한유화라든지 금호석유는 리포트는 좋지는 않지만
흐름을 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SK 이노베이션도 사실은 SK온 때문에 좀 머리가 아파지는 것들처럼 아예 그쪽을 보시면 대한유화라든지 금호석유 이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면서 우리 설탕 얘기도 했고 뭐 지금 석유 얘기도 하는데 오늘인가 뉴스를 보니까 요소수 또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디젤 차 모십니까? 안 몰죠. 예, 휘발유입니다. 저도 다행히도 휘발유차인데요. 근데 그 부분 외에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시장 안에서는 이슈가 안 되고 우리 경주마에서만 들을 수 있는 중국에서 지금 텅스텐이 지금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텅스텐. 예, 중국이 이제 전 세계 텅스텐 부존량이 지금 한 380만 톤 정도가 되는데 네. 중국이 이 중에서 180만 톤 정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생산량 부분의 한 80%를 차지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산화텅스텐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의존하는 게 한 80% 정도, 탄화텅스텐 같은 경우에 90% 정도 의존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요즘 이거 막으려는 조짐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일단 원자재 관련된 부분의 이슈가 계속 터질 것 같아요. 단순히 이게 인플레이션 문제가 아니라 예전에 요소수처럼 그럼 또 틈새 종목을 찾아야 되는 그러한 행진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중국이 일단 부존 자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제한하는 시기의 어떤 시나리오 자체가 올 하반기에 좀 날이 추워지면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런 쪽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역하는 회사거든요. 트레이드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구해서 저기다 갖다 주고 하는 비용 자체가 더 높아지고 그러면 그들 회사들이 또 실적이 좋아질 수도 있죠. 그런 인터내셔널이라든지 무역 관련된 회사들을 일단은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거 아니시면은 좀 발목이라도 얹어놓고 있는 회사들 뭐 그런 식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슈거플레이션 아까 설탕 가격이 지금 11년 만에 뭐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한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설탕 쪽은 거의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경쟁자가 그 세계 기업이 다 독과점하고 있거든요. 뭐 CJ 제일제당, 대한제당 그리고 삼양사 이 세계 기업이 독과점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제 뭐 경쟁사들이 굉장히 좀 많으면은 뭐 가격을 뭐 올리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쉽지가 좀 않겠지만 네. 이 세계 기업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세계 기업이 설탕 가격을 올린다라는 것보다도 이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용이하게 좀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한제당도 그렇고 뭐 CJ, 뭐 제일제당. 근데 대한제당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설탕 쪽에서의 이 상품에서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최대 수혜가 좀 예상이 되는 게 지금 대한제당은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설탕 가격이 오르면서 어떤 대체제에 대한 좀 관심이 좀 시장에서 높은데 예. 그게 바로 이제 네오크레마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이게 이 갈락토 올리고당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 갈락토 올리고당 같은 경우가 이 어떻게 보면 설탕과 비슷한 이제 당 뭐 이런 부분 만드는 기업이에요. 이런 식품을 이런 이 요소를 만드는 기업이라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설탕 가격 올랐을 때도 한번 종목들에 대해서 네. 좀 갈피를 또 잡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예, 좋은 설명해 주셨고요. 아까 뭐 그래서 이게 내일 결정되는 오늘 밤 이제 한 3시간 뒤에 결정이 되는 CPI가 내일 그리고 앞으로의 증시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지금 평론가님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아까 설명을 좀 이해를 못했는데 네.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건지. 가령 지금 유가도 오르고 있잖아요. 네. 또 설탕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은 답이 없습니다. 지금 설탕 뭐 사탕수수 만든 나라 브라질, 태국 둘 다 완전히 작황이 망가졌고요. 네. 인도가 그나마 세 번째인데 인도는 이제 수출 금지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곡물 가격 또 오르죠. 그러면 답은 뻔하잖아요. 유가 올라, 곡물가 올라. 작년 여름 대비 지금 물가 떨어졌다라고 보이는 거 다 이 두 개 떨어져가지고 떨어진 건데 얘네들이 다시 올라? 그럼 이제 또 상당히 높은 고물가, 인플레 시절 오는 거고 그러면 중앙은행들도 금리 인상 러시 나오는 거고 네. 그러면 우리가 작년 9월부터 나왔던 킹 달러, 갓 달러 나오고 주식 폭락, 부동산 폭락 네. 세상에선 달러 하나 나오고 이 패턴이잖아요. 예. 이건 이제 명확하잖아요. 네. 그럼 이 길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 딱 하나.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말했던 것처럼 자기는 근원 PC 보겠다. 나는 유가랑 뭐 곡물가는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그거 안 보고 코어 볼게. 코어를 볼게. 그런데 코어가 떨어져 준다. 그런데 시장이 환호를 한다. 그러면 마치 우리가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건데 이게 좀 웃긴 왜곡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물가가 높죠. 와, 기름값이 높아. 차 기름 넣는데도
올라, 먹거리 가격도 올라. 네. 분명히 고물가에 살고 있는데 그거 두 개는 안 보고 근원 물가만 보고 금리를 계속 안 올려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물가는 계속 높아서 우리 생활은 힘들고 경기는 나쁘지만 실은 주식 같은 것들은 급등하겠죠. 네. 그게 왜냐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네요. 네. 그렇죠. 삶으로서는 나쁘지만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네. 실은 작년 가을 같은 건 원치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딱 주식만 놓고 보자면 실은 근원 물가가 떨어져 주냐 안 주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고 과거에 이런 일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게 70년대 초반에 당시에 이제 아서 번스라는 사람이 연준 의장이었었는데 네.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는 거예요. 고유가 때문에. 근데 그때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야 그렇게 물가가 오르고 금리 올리고 이러면은 안 되니까 근원 물가라는 걸 개발하자. 그래서 70년대 초반에 근원 물가라는 이 코어 CPI라는 개념을 그 연준이 만들어내 가지고 봐봐 막 국민들은 힘든데 근원 물가는 안 올랐잖아. 그러면서 금리를 안 올린 경우가 그 아서번스라는 사람이 한번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1차 관문이라고 한 이유는 저는 제롬 파월이 딱 그 아서번스의 길을 갈 것 같아요. 네. 폴 볼커의 길을 못 갈 것 같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근원 물가가 코어 CPI가 얼만큼 떨어져 주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을 해드렸었고 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4.5% 대비 전망치 대비 떨어져 줘야 이것도 우리가 비비는 거고요. 네. 만약에 나왔는데 근원 물가가 훨씬 높다? 그럼 되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 또 펼쳐지겠죠. 예. 파월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이제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킹달러까지만 말씀하셨는데 네. 여기가 더 무서워요. 킹달러로 간다는 얘기는 네. 엔화가 더 약세로 간다는 얘기가 되고 네. 위안화가 더 약세로 간다는 얘기가 되죠. 네. 엔화가 더 약세로 간다는 얘기는 그러면 엔화가 그러면 일본이 수입 물가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니까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기니까 네. 엔화를 강세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 그러한 필요성 자체가 필요하고 그러면 엔화를 강세로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YCC를 포기한다든지 네. 그러면 엔캐리트라이즈 자금이 그쪽으로 확 몰려들 거니까 네. 이제 글로벌로 봤을 때 유동성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고 그게 아니면은 일본이 가지고 있는 지금도 해칭 비용들 그 비용들 때문에 좀 팔고 있는데 미국 국채를 팔고 그럼 생긴 달러 가지고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는 그래서 엔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미국 국채 시장이 무너질 가능성이 일단 높고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가 버려요. 그렇죠. 그런 식의 문제가 생기고 안 그래도 지금 위엔화도 지금 굉장히 약세로 가는데 이게 더 킹달러로 간다는 얘기는 이게 더 약세로 간다는 얘기니까 네. 그럼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채 파는 속도 자체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기 시작을 하면 이제 글로벌로 봤을 때 달러 자체도 굉장히 위험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근원 CPI가 무조건 낮게 나와야 되고 다행스러운 거는 뭐냐면 그래도 미국의 주택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단 말이죠. 네. 이게 지금 미국의 이제 지금 코어 CPI에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주택이고 하나가 중고차입니다. 네. 그나마 얘네들이 좀 떨어져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저번 달부터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선방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조금 체크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원 CPI가 반드시 떨어져야 된다는 두 분의 의견을 들었는데 그 반대의 상황이 되면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자, 시장 상황은 이렇고 그런 와중에 오늘 삼성전자가 7만 1,000원대 위를 잠깐 터치를 했습니다. 요 며칠 개인들이 계속 파는 와중에도 외국인 기관들이 계속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인데 모바일 메모리 인상했다 가격을 20%. 뭐 진짜 업황이 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확실히? 제가 생각할 때는 메모리 가격 인상 가지고 삼성전자를 올린다라는 얘기 자체는 진짜 어불성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AI 지금 다 한다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요즘 빙을 좀 쓰고 있는데 모든 데서 AI를 다 한대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AI 하는 우리 엔비디아는 지금 가동률이 100%, 설계하는 부분이 가동률 100%고 이거 이제 엔비디아에서 이제 칩 설계되는 거 받아가지고 만드는 TSMC도 공장 가동률 90% 벌써 넘어섰고 근데 지금 딴 데 다 한대요. 그럼 누가 칩 설계를 해주죠? 그래서 AMD가 자기들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네. 테슬라도 자기들이 직접 만들겠다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누가 만들어줘요 이거를? TSMC는 공장 가동률이 벌써 100%인데 그럼 삼성전자가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 최근에 이제 우리 삼성전자 관련돼서 비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던 요인도 바로 거기에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메모리가 안 살아난다라고 하더라도 AI 부분이 일단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삼성전자는 TSMC보다 더 좋은 게 하나가 있잖아요.
HBM 같이 엮어서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턴키로 예, 만들고. 턴키로도 일단 가능하기 때문에 예.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AI 부분에서 새로운 기류를 하나 만났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통신칩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 원래 4G에서 통신칩의 1등은 하웨이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예. 근데 지금 하웨이는 중국 기업이죠. 예. 글로벌로 못 나오니까. 그러면은 그 통신칩 만들고 있는 데서 누가 또 삼성도 통신칩을 만들거든요. 떡고물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삼성전자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때 기존의 메모리 업황 자체가 어떻게 된다. 이거 일단 보시는 거는 저는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낸드 플래시 메모리 이것도 그렇게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AI 부분에서 최대 수혜를 지금 떡고물이 큰 게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그 TSMC에서 못하는 부분을 지금 삼성전자가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떡고물이 큰 거 하나 떨어질 게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예전에는 원래 메모리라고 했다가 모바일 D램으로 한번 슈팅을 했고 그다음 서버용 D램으로 또 슈팅을 했다면 네. 이제는 AI로 이제 슈팅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지 않나. 레거시 메모리가 아니라. 예, 네. 모바일 메모리 가격이 인상을 했다라고 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10만 원 간다. 이건 약간 좀 얼굴상설이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나리오를 한번 파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재고 조정이나 이런 그 감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가격을 좀 올린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한 시장에서의 그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삼성전자가 이 모바일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가격 올린다 이런 느낌 많이 안 들어서 좀 지켜봐야 되는 거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덕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빨간불로 끝나긴 하는데 문제는 다음 주거든요. 미 상무부에서 지금 대중국 수출 규제 문제 논의하러 온다. 지금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1년 유예를,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 기업들한테 미국에서 1년 유예를 해줬습니다. 중국으로 반도체 장비 수출하는 거를. 네. 이거 어떻게 바뀌는 거 아닌가 걱정들이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실은 그때 우리 경주마에서도 다뤘었는데 이제 중국한테 반도체 장비 수출하지 마 그렇게 해놨다가 갑자기 1년 유예를 또 줘서 네. 그게 내년 10월까지 아니었었습니까? 그래서 네. 그때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가 바이든 행정부도 내년 대선이 걱정되긴 걱정되는구나. 그러니까 딱 10월까지 해놓고 나서 대선 치르고 그 다음에 중국을 뭐 손보려는 다시 정권을 잡고 그래서 이제 다시 1년간 유예가 됐으니까 우리가 미국 편을 들어야 돼, 중국 편을 들어야 돼, 걱정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지금의 미국 기류가 약간 바뀐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14나노까지는 오케이 뭐 어떻게 이것저것 해서 만들었겠지 했는데 이제 7나노를 양산한다는 여기서부터 다시 미국에서 이거 봐줬더니 이렇단 말이야라고 해서 내년 10월까지로 연장했던 완화했던 규제를 또 뭐 바꿀 수도 있다. 이건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혹시 그거 하기 전에 공식 발표 전에 한국으로 와서 일단 우리한테 단도리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일단은 그 상무부 부장관이 온 목적은 북러 무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국 입장을 하러 온다라고는 했는데 그런 좀 겸사겸사하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우린 딜레마죠. 하이닉스와 미국이 또 미국 봐야 돼, 중국 봐야 돼. 이 선택 또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게 확인된 거는 전혀 없고요. 이제 그런 걱정입니다만 그게 정말 바뀐다면, 그러니까 내년 10월이 아니라 그 장비 수출 규제, 중국의 장비 수출 규제를 또 땡겨준다면 이건 또 원치 않는 또 불씨가 되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지난달 가계 대출이요 또 7조 원이나 늘었다고 하죠. 2년여 만에 최대 폭이라고 합니다. 늘어난 대출의 거의 100%가 다 집 사는 데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집 사는 데 돈 풀수록 가계 소비는 점점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을 다음 세대에게 미루는 일 이제는 좀 멈춰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일은 이영훈, 손석우, 하창봉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